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네, 시청자 여러분, 스픽스의 디톡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디톡스, 그러니까 논쟁과 대화하실 분을 먼저 소개합니다. 김종대, 이현주 두 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은 이제 거의 뭐 종반으로 가고 있는데 여야의 공천 상황을 짚어보고요. 특히 갈라진 개혁신당의 미래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천을 좀 짚어볼 텐데 아무래도 민주당이 좀 얘기가 많습니다. 첫 주제를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예, 먼저 민주당의 공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이현주 의원님. 네. 먼저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질문부터 할게요. 네. 우리 디톡스의 또 고정 패널이시니까. 네. 어떻게 출마 문제는 잘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 당에서 전략적 판단을 하신대요. 전략적 네. 판단. 그래서 저는 전략적 판단.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좀 거기 가면 좀 이렇게 약간 상황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백중세랑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약간 험지로 보일 수 있는데도 네. 일단 이현주 의원님이 제가 약간 네임밸류가 먹히는 있으니.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약간 보수층인데 조금 이렇게 중도층이 있잖아요. 중도 보수. 여기에 보면 영남 분들. 그러니까 근데 당색은 그렇게 세진 않고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어필할 수 있다.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봐야 개인이 넘을 수 있는 게 몇 프로 안 되는데 그리고 그게 당락을 좌우할 수 있잖아요. 보수 표심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좀 비판적인 분들이 그런 좀 있는 사람들 것들. 많으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선 때 네. 홍준표 시장 밀었던 사람들. 네. 그래요. 혹시 그 조언하실 거라도. 정통보수라 그러지 않나 그쪽을? 정통보수. 그쪽이 오히려 더 보수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래된 보수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초 조중동 논리인데 보수가 윤석열을 비판한 이유가 보수답지 못해서였거든요. 그렇죠. 뭔가가. 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 논리가 있고 정책 수단이 있는데 왜 찍어 눌러? 왜 관치를 맘대로 하고 질러? 있죠, 관치를. 막 이래서 이자도 이제 찍어 특히 누르고. 그 중에서 중앙일보가 그런 논조가 제일 셌어요. 거기가 이제 자유주의 보수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논설들 쭉 보면은 얼마든지 정책 수당이 있고 시장 속에서 그거 녹여낼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 있는데 왜 대통령이 찍어 눌러? 이런 투였거든요. 원래 보수의 기본이라고 하면 이제 작은 정부, 뭐 법치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사실 뭐 엄청 큰 정부죠, 지금. 큰 정부죠. 일단 그러니까 큰 정부라기보다 하여간 정부가 그냥 막 종횡무진 그냥 멋대로 하고 있죠, 지금. 크진 않지만 일단 팔을 꺾어서 하는. 네, 그런 거죠. 약간 폭력적인 정부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의 공천 상황을 좀 짚어볼 텐데요.
이현주 의원님 보시기에는 민주당 공천 지금 좀 시끄럽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도 네. 있었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저는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네. 그렇긴 한데 사실 민주당 공천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일단 그 조건 처해진 조건 자체가 대개 이제 공천이요. 서울, 경기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나눠서 보면 지방 공천은 시끄러워도 네. 별로 큰 표시가 안 나요. 왜냐하면 언론 자체가 지방까지 잘 안 내려가요. 그리고 지방에서는 시끌시끌해도 이게 그 지역 신문 차원에서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 시끄러워도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가 예.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알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도권을 보면 민주당은 거의 다 현역이거든요. 예. 근데 현역을 물갈이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럼 현역을 물갈이를 하는 순간 굉장한 어떤 파워의 부딪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상황이 어떠냐면 작년 한 가을쯤 해가지고 당협위원장들이 엄청나게 그 사표를 많이 냈어요. 예. 왜냐하면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줏대감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저항이 약하고요. 일단 수도권에는 사실은 국민의힘 의석수가 17석인가요? 상당히 적기도 했었고. 네. 그조차도 거의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외곽과 강남으로 강남.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 강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거기는 비례로 생각해요. 예.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고 나면 더 할 생각을 스스로 안 합니다. 그렇게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도부에서 비례 주듯이 주고 한두 번 하고 나면 끝내고 다시 또 다른 낙하산이 오고 이게 예. 이제 관례화돼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주민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공천받는지 당을 찍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뭐 약간 험지랄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려운 데들은 거기는 이제 서로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비어 있는 게 되게 많은 데다가 가주면 땡큐인 곳. 그래서 지난 가을부터 해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많이 나가고 몇 군데 이제 자기들이 그래도 할 만한 곳으로 다 몰린 거죠. 예. 그래서 난립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텅텅 비고 이런 상황이 돼 있는 오히려 뭐 거예요. 김성원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오래 했고. 그러니까 뭐 거기는 누가 따로 누가 붙을 사람도 없고. 현역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바깥으로 보이는 골장 갈등이 적다 이런 말씀이시죠.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어젠가 그제부터 영남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죠. 보도가 별로 안 됐거든요. 예, 예를 뭐 김해을에서 당협위원장과 이런 분들이 조혜진 의원이 낙하산으로 내려갔다 해서 뭐 조혜진 의원 반발하고 있다. 이런 사무실 얘기가 못 있었습니다. 들어갔을 거예요. 예. 반발이 심해가지고 거기는 열심히 했거든요. 그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당협위원장이. 그래서 아마 그 입구에서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영남 지역 같은 경우 부산은 거의 반 정도가 낙하산인데 지금 단수로 그냥 다 꽂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영남 지역의 정서 자체가 국민의힘의 정서 자체 권위주의 정당이잖아요. 예. 그냥 꽂으면 나머지 그 당원들이 막 좀 뭐라고 하다가도 조용해져요, 일시적으로. 알아서 잘 했겠지. 아, 이거 그냥, 충청도 사투구나. 그냥 어쨌든. 뭐 중앙에서 하는데 따라야지 이렇게 확 변해요. 그러면 이제 거의 후보자들만 좀 뭐라고 하는데 이 후보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 국민의힘은 이미 비주류가 다 전멸한 상태예요. 목소리를 내서 그것이 어떤 언론에 보도될 만한 비중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 그냥 밀려나고 그냥 꽂아도 아무 그거 없는. 그다음에 뭐 지역 신문에 조금 나오는 건데 그거는 뭐 우리가 중앙에서는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큰 건 상대적으로 여건상 국민의힘이 그런 잡음이 나올 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다라는 게 이제 이현주 의원님의 분석이시고. 객관적인 상황. 아니 무슨 현역 의원 숫자도 민주당이 54석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물갈이를 해도 민주당이 폭이 넓죠. 자리도 일단은 예, 그리고 이제 저기 격전지에서 많이 이겼기 때문에 그런 데 가지고 이렇게 공천 잡음이 뭐 많은 데인데 대부분 민주당 의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기 뭐 이런 게 시끄러우면 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끄럽다는 게 꼭 나쁜 거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좋은 혁신의 그 현상으로 일단은 좀 만들면은 과거 제 기억으로는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이길 때 그랬어요. 그때 혁신 공천한다 그래 물갈이를 많이 했거든요. 그걸로 선거에서 이겼어요. 아, 그랬었죠.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이런 시끄러움도 건강한 에너지로 저기 소통이 됐는데 왜 지금은 오히려 자꾸 이렇게 불길한 쪽 부정적인 면으로 해석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장강의 앞물결은 뒷물결에 밀려간다고 저번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으면 이미 예고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봐도 저 민주당 의원들 중에 평소에는 뭐 어디에 가 있는지 의정 활동은 제대로 하는지 싸울 때 싸우는지 뭐 이러다가 한동안 맞아 그 사람 국회의원이었지 맞아, 이런 맞아, 정도였는데 꼭 공천 때만 시끄러운 분들이 그런 있어요. 분도 있어요. 네. 맞아. 쥐죽은 듯이 조용하다가. 조용하다가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막 공격받고 뭐 그때 문재인 청와대 100명이 수사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도 실제 나서는 사람은 거의 맞아. 없었어요. 그때 그랬어요. 저 깜짝 지금도 놀랐어요. 그래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때 언제 말씀하신 거죠? 작년 재작년이죠. 작년에 뭐 예를 들어 울산 원전하고 뭐 그거 무슨 뭐 통계 하면- 조작이다. 예. 뭐 또 서해 공무원 피격이다. 사건. 하도 많아가지고 청와대 직원 100명이 수사 이건 그때 됐어요. 제가 되게 이건 이상했던 게 됐어요. 제가 그 얘기도 한 적 있고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인데 아니 그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계속 수사를 이런 건 저런 건 막 하는데 예. 그럼 그 관련돼 있던 뭐 장관이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큰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서해 피격이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랄지 이런 분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통일부 쑥대박 됐잖아요. 그런데 엉망됐죠. 이인영 그 통일부 장관고 김현철 장관 직전이 이인영 통일부 예. 장관인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언한 적 없습니다. 맞아, 기억나시는 그런 거 것 있어요? 같아요. 없어요. 난 없어요. 네, 네. 없는데 지금 이제 구로에 계시지만은 그 뭐 충주 출마설에 또 발끈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원래 충주가 고향이었는데 그걸 내쫓으려면 항상 발끈하고 그분은 매 선거 때마다 발끈하는 사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통일부가 쑥대밭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왜 저도 내 지역구에서 내보내려고 하느냐? 그리고 또 자꾸 누가 소문을 퍼뜨린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뭐 그건 그분 사정이고 그런가 하면은 저기 왜 통일부 그때 뭐 북송어민 문제다 뭐다 이렇게 할 때 김현철 장관 뭐 맨날 재판 받고 있고 그때 천혜성 진짜 통일부 심각했지. 장관 지금도 뭐 재판 받고 있고 그랬는데 내가 그쪽 사람들 그때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쭉 만나 보면은 저기 뭐야 저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그럼 다 박수 쳐주고 그래서 저기 전 내일 불려갑니다 그럼 또 위로해주고 이게 끝이야. 변호사도 다 따랐어. 같이 따로 쓰지도 쓰고. 않아요. 그런데 돈도 진짜 많이 이런 들었겠네. 문제들 터지고 뭐 하고 그러면은 싸우는 사람은 제가 기억하기는 박지원 국정원장 정도? 예. 지금 서해 피격 사건으로 일단 재판을 받고 그거 있죠. 혼자 공개적으로 싸웠다시피 하고 서훈 안보실장이라든가 또 저기 뭐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예. 이런 거 대응 안 합니다. 각자 변호사 써요. 그러고 청와대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자기만 안 건드리면 돼. 일단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되게 무능해 보이고 또 무도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민주당 164명의 국회의원들은 과연 뭐 했냐? 그런데 그래서 물갈이는 당연하다. 아니 이런 말씀. 총선 때만 왜 시끄럽냐고. 자기 아버지가 당할 때 자식들은 뭐 했냐고. 근데 이제 예. 저도 이제 앵커로서 저는 제 의견은 별로 안 하려고 하지만 그때는 패널 때는 또 제 의견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천 논란이 붙는 거는 오케이 이분이 기존의 의원들이 별 역할들을 없었어 물갈이 해야 돼. 그러면 그 이제 절차도 좀 맞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일부 지금 논란이 되는 일부의 여론조사를 보면 같이 넣어서 돌렸는데 이분이 확실히 경쟁력이 떨어져. 왜 한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게 나온다면 하면 상관이 없는데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된 여론조사는 아예 빼놓고 돌렸다. 예를 들어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부평에서 빼놓고 돌렸다. 그럼 이게 시스템이 맞냐? 그럼 이 사람을 뺀 다음에 누가 들어오냐? 새롭고 신선한 인물이 들어온다기보다도 대표의 측근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 요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아니 그런데 이 문제 있어가지고 그런 사천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은 그거는 저는 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제가 이제 보는 기준은 이거예요.
본인들이 얘기한 대로 범민주개혁 세력의 맏형으로서 이렇게 큰 리더십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당내 매몰이 돼서 바깥에 뭐 민주 뭐 개혁 진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안에서 어떤 계파만 헤게몬을 잡으면 그만이냐. 그 저기 스케일을 보는 거거든. 리더의 스케일. 왜냐하면 그게 다음 대선에 가장 그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수파 연합이 깨지면서 지난 대선을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이제 위성정당 창당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권 초에 탄핵연대가 개혁입법연대가 됐고 그게 깨졌다 이거죠. 개혁입법연대가 또 깨지면서 개헌연대가 있었는데 그게 또 깨지고 마지막 남은 게 정치개혁연대였거든요. 그게 선거법 개혁이었습니다. 뭐 패스트 트랙 2019년 상황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총선 때 깨진 거예요. 위성정당이 그러니까 나오면서. 처음에 지지율 80%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니라 탄핵 지지표였다. 아, 그렇지. 맞아. 그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의 지지표가 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리고 넘어갔어. 다 간 거예요. 그래서 대선 때는 40%대 지지를 얻었지만 국정 수행 지지는 80%를 얻은 거는 촛불이 밀어준 거거든. 그 다수파 연합이 돼 있었는데 그게 유지됐더라면 10년간 보수 집권 못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근데 이게 다 깨지고 해서 다수파 연합이 해체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대선에서 오히려 소수가 돼버리는 황당한 상황이 돼버린 건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서 대선을 졌다는 교훈을 잘 새긴다면 나는 이번 공천에서 내부에서 시끄러울 수 있다고도 봐요. 또 그리고 시끄러운 게 정상이에요. 의석수도 많은데 그럼 어떡하냐고. 뭐 수도권이 다 민주당인데 그러면. 일단 뭐 시끄러운 거 현역도 그대로 당연한 다 거지.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기 세대 교체도 하고 혁신 공천도 하고 다 좋아요. 오히려 그런 시끄러운 거는 난 반갑다고 보고. 그러면서 그 시끄러운 과정이 다름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 과정이고 외부의 새로운 세력의 에너지를 충전받는 하나의 어떤 열린 공간으로서의 어떤 시끄러움이나 소란스러움이라면 환영할 만한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분기점에 섰다. 아직까지 제가 확실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내부에서 어떤 불신, 분열 또는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작아지는 리더십이냐 과거의 어떤 스케일이 있는 다수파 연합을 지향하는 어떤 방향성이냐 이 두 가지 차이로 나중에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규정하는 요인이라 이게 모든 쇄신, 혁신은 사실은 갈등, 필수 불가결한데 이게 이제 쇄신을 위한 갈등이냐 아니면 불신의 갈등이냐 이 부분이 남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은 뭐냐면은 그 비례연합정당이 거의 타결이 된 것 같아요. 아까 뭐 들리는 뉴스가 막 나오던데 민주당은 11번 이후 순위를 하는 것으로 거의 뭐 지금 합의가 된 것 같거든요. 비례연합정당은 이런 건 좋은 사례입니다. 11번 이후 순위면 몇 명 되겠나? 10명이 그러면 민주당이 아닌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정당으로 들어갈 수 이런 있다. 부분들은 딱 보면은 뭔가 내려놓고 곁을 내주면서 우리가 폭넓게 이렇게 좀 낮은 자세로 하는구나 이런 건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연합의 어떤 성과가 하나씩 쌓일 때마다 국민들은 분명히 저는 그 성과를 인정해 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은 플러스 요인이지만 일단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뭘 자꾸 어떤 기준 원칙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쪼개지는 그 연합이 왠지 무너지는 듯한 어떤 그 악재들이 나온다 그러면 국민들이 일단은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현주 의원님은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게 이제 좀 젖어 있는 사고 방식 중에 하나가 시끄럽거나 갈등이 있으면 그 자체가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갈등이 없는 사회는 독재 국가예요. 갈등은 원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합니까? 갈등은 원래 있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시끄러운 상황들이 그리고 제가 양당을 다 경험을 해보니까 민주당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했어요. 야 그래도 시끄러울 수 있는 당에서 나는 할래. 시끄럽다는 게 할 말하기 때문에 시끄럽다.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은 제 기억으로 뭐가 이의가 있으면 내가 뭐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게 받아들여지고 이걸 떠나서 내가 말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문제 제기도 문제가 커졌지.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국민의힘에 와서 보니까 예. 이게 말 자체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무슨 쓴소리 하면 징계를 해버리고 아니면 이렇게 뒤로 이상한 걸 해가지고 이렇게 뒷담화처럼 해서 압박을 네. 한다든지 뭐 캐비넷도 있고요.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너무 조용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하는 사람이 되게 이상한. 그러면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또 뒤에 당원들이나 누가 좀 동조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울 정도로 좀 북한 같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럴 때 좀 특이한 사람 보듯이 쳐다봅니까? 좀 아니, 쓴소리를 하거나 그러니까 지도부 그냥 얘기를 하면? 조용히 해. 왜 그래? 조용히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있을 땐 내가 뭐라고 하면 당원들도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게 아니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해서 또 동조도 해주고 또 심한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당사 앞에서 당원들이 막 몰려가서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집회도 대부분 어용 집회고요. 실제로 문제 제기를 하는 집회나 이런 거는 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기가 아무리 부당한 거에 항거하고 싶어도 정해지면 끝입니다. 거기는. 예.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예요. 저기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엄청 지금 시끌. 친문들이 특히 격앙됐어요. 따지고 보면 이제 물론 혁신 좋다. 근데 주류 이른바 친명들은 혁신이 없고 왜 우리만 다 갈라치냐? 비명 아니. 친문들이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지원 원장, 이현주 의원 저 셋이 싸운 게 그 친문들 다 합쳐서 싸운 것보다 한 훨씬 많죠. 두세 배 맞아. 더 많습니다. 맞아. 예. 그러면 제가 친문입니까? 제가 저기 문재인 대통령 때 뭐 청와대를 있었습니까? 공직을 한 자리 맡았습니까? 예. 저 친문 아니에요. 그러나 국가가 이렇게 절단나는 거 그러니까. 눈 뜨고 못 봐. 이런 사람들이 앞에 나가 싸워. 집무실 이전할 때 싸워지. 서해 공무원 북송어민 사건 있을 저는 때 진짜 나가 문재인 싸웠지. 대통령 비판 많이 했는데 그 서해 공무원 그거 막 뭐라고 할 때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정권 바뀌고 나서 그 너무 심하다 이거. 아니 정권이 바뀌었으면 니나 잘해야지. 지금 바뀐 정권이 잘해야지 왜 지나간 정권 가지고 이렇게까지 막 하느냐. 아니 그러니까 친문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 그 문재인 정부의 가치의 어떤 그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친문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디론가 그 숨어버린 친문은 저기 경력상으로는 친문일지 모르나 사실상 책임지지 않는 친문이에요. 책임지지 않는 친문.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 있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얻어맞을 때마다 바로바로 나와가지고 그분은 한 말 내가 좀 앞에서 했지. 방패 좀 했어. 노기 노릇을 저 하고 기억이 그분밖에 안 저는 나. 항상 뭐가 윤 대통령이 저기 문재인 대통령 때릴 때 윤건영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본다고. 그러면은 저게 사실관계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건영 의원 보십시오.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혼자 하잖아. 내가 상가집에서도 윤건영 의원 만났는데 혼자예요. 혼자. 고생 많는데 내가 보기에 당신 외로워 보인다. 이럴 줄 알았냐? 국정상황실장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외로워 보인다. 이 문 대통령 옆에 국회의원 중에 당신 한 명 같다. 근데 이런 얘기 대놓고 했다고. 예. 그 옆에 보좌관까지 심각하게 듣더니 눈물이 글썽글썽 나는 거예요. 진짜? 내 얘기 듣고. 그런데 밖에서 우린 거리낄 거 없으니까 열심히 파이터 노릇을 했지만 그렇다고 저 친문 소리 안 들었어요. 그러면 친문이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 책임을 공유한다. 그리고 그 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수호한다요. 그러나 그걸 하지 않는 친문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선거 때만 나와. 예를 들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다가. 아니 이게 어떻게 친문입니까? 사실 저도 방송하면서 왜? 그러니까 스피커들 있잖아요. 왜? 이제 패널들 보시려면 민주당에 별로 없어요. 마땅히 나와서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시는 분도 별로 없고.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말하자면 구정 때부터 해갖고 이상하게 반윤 정서가 좀 약해진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개혁신당이 통합하면서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있다가 나오거나 그 안에서 비판하는 목소리 상당히 컸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유승민 다 있었지.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막 떠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 어떤 윤석열 정권의 부정적인 또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키우는데 이게 파상봉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처럼 정의당 쪽에서 떠드는 목소리, 또 민주당 원래 본류가 있고 또 그다음에 보수 쪽에서 반윤 정서를 또 이렇게 막 자극하는 비판, 또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 이런 게 섞이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의 대세가 돼가고 있었어요. 대세가. 근데 이것이 대세가 돼가고 있다가 개혁신당이 통합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반윤의 목소리가 거의 안 들려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이쪽에 반윤 정서를 공유하고 있던 반윤 보수에 해당하는 개혁신당 세력이 이쪽에 그 이낙연 세력하고 합해지면서 이게 뭔가 눈치를 보는지 뭘 하는지 조용해지기 시작했고 내부 싸움에 몰두를 하면서 그 일각에 그것이 뭐 제가 볼 때 전체의 5분의 1이 될지 뭔지 모르지만 반윤 정서가 상당히 약해지는데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현재 사실은 어쨌든 민주당 공천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토마토가 의뢰해서 지지율 그러니까 한번 잠깐 그런 보면 거를 이제 예.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제 우리 의원님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이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그 뭔가 이렇게 가출을 했을 때 예. 그때 확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봉합이 되면서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갈등과 혁신 과정에서는 예. 그 과정에서는 상당히 이게 출렁거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안하게 보니까. 근데 이게 정리가 되고 나서 끝에 가서 어쨌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예. 이 정도면 괜찮아. 혁신했네. 오히려 물갈이가 잘 된 거네. 이렇게 되면 아마 이것이 반등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뭐 그렇게 하더니 애매하게 이게 혁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네. 이거 뭐야 이거 뭐 한다고 하더니 혁신 그 물갈이 하지도 않고 예. 또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또 지나치게 너무 혁신을 과하게 하거나 조금 뭔가 좀 다른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통합이 완전히 깨졌다.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약간의 어떤 아니 그걸 내가 그렇구나. 설명하는 원리가 있어요. 나는 정치를 복숭아에 비유해. 복숭아. 복숭아예요. 그거는 제가 요게 처음 들어보는. 내가 이제 복숭아론이라 그래. 내가 예. 중국에 가서 이 얘기하니까 중국 친구들이 뿅 가더라고. 아, 그래요? 이 사상이나 정체성은 씨앗처럼 작고 단단해야 돼. 예. 아 복숭아 씨처럼 그 안에. 얼마나 작고 단단한, 제일 단단한 씨요. 예. 그러나 정치는 열매처럼 크고 풍성해야 돼. 부드럽죠. 예. 복숭아 살도 부드럽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는 통합이 정치인 거예요. 예. 정치는 이렇게 다양한 어떤 다양성을 품어낼 수 있는 담대한 연대. 이걸 정치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런 정치력만 갖고 있으면 골빈동 같고 속이 허해 보여.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와중에서도 이 부드러운 진주 조개살 속에 단단한 진주처럼 잉태하는 이게 바로 정체성이고 사상이고 신념, 이걸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 같은 거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우러져야 된다. 두 개가 다 필요하다. 씨앗과 열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천이다 뭐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통합이 맞아요. 통합이 맞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두루두루 친문이건 뭐건 간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들 수 있는 큰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정치인 건 맞아요. 그러면 그게 다냐? 그게 아니라 이 중에서 핵심적인 것, 전략적인 데만 자기가 기준선을 잡아가지고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나하고 무덤까지 같이 갈, 그 다음에 확실히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는 당의 분명한 철학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시대 정신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그 그룹은 내가 만들어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숭아론이라는 거예요. 복숭아론. 그런데 만일에 이게 어떻게 잘못 풀려가지고 여기도 깃발 꽂고 저기도 깃발 꽂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 기준 저 기준이고 여기는 또 요러고 귤이 뭐 화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어디는 귤이라 그러고 어디는 탱자라 그러고 지금 말씀으로 보면 이제 분리되기 전에 개혁신당이 약간 그런 거였습니까 그러면?
개혁신당이요. 이낙연 신당, 개혁신당이 합쳐졌어요. 씨앗이 없어. 아예 거기는 뭐 아예 말할 씨앗이가 필요가 없어. 없어요. 씨앗이가. 거기는 씨앗이가 없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씨 없는 수박이요? 씨앗 자체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씨앗 이게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저기 열매는 달콤해 보이는데 재생산 능력이 없는 씨앗 없는 복숭아. 씨 없는 뭐 씨 없는 이런. 복숭아였다. 씨 없는 복숭아였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깨무니까 그냥 저기 뭐 한 입에 다 먹어 치우고 그 볼 것도 없는 거지. 신박한 그거. 표현인데 복숭아로 비교한 거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네. 좀 이해는 됩니다. 그래요? 단단한 씨와 부드러운 살. 그렇죠. 예. 어. 씨도 없는 경우. 그래서 이런 건 풍성하게 크게 연대한다는 거는 정치의 성과인 건 맞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중심은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택동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전략이 투철할수록 전술은 유연해진다. 유연해야 된다. 확실한 자기 전략 방향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연대를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잘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보면은 저 개혁신당은 씨알이가 없었죠. 씨알이가. 씨알이 없다. 그러면 일단 민주당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건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응답 조사인데 오랫동안 사실 민주당이 상당히 높게 자리를 잡고 있다가 최근에 역전된 모습을 보였어요. 이건 이제 공천 파동과 이른바 이제 오늘 총까지 있어서 공천 한참 전부터도 그렇네요. 예, 조금씩 이제 좀 나빠지다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인가요?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좀 무난했다. 저 현상은 예. 세 가지로 봐야 돼요. 일단 윤석열, 김건희가 사라졌어요. 그런 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저기 인간적 모드로 바쁘고 일체 윤 대통령이 정쟁 발언 안 하다가 오늘 예. 처음 나온 게 예. 드디어 이제 사람 돼서 한 달은 갈 줄 알았지 나는. 그런데 이제 의사들한테 오늘 세게 얘기하는 예. 거고 드디어 도졌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조금 흔들리는데 하여간 윤석열, 김건희 두 저 표적지에서 사라지니까 사라졌다. 우리가 사격장에 가서 훈련 받을 때 사격 훈련 때 보면은 표적이 확실할 땐 총구가 안 흔들려. 근데 이 사라졌다 없어졌다 이제 고난도 사격을 할 때 총구가 흔들려. 예. 집중이 안 돼. 맞아. 예, 이런 게 이제 집중이 안 민주당한테 지금 일단 민주당의 TV에 안 총구가 나오니까. 흔들린다. 예. 그 역할을 한동훈이가 하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이 이제 두 번째 요인이 한동훈인데 여기서 이제 증오의 언어로 정치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결집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중진들 다독거렸어. 이건 한동훈의 정치요. 이렇게 되면서 세 번째는 공천 파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버무려지면서 이렇게 좀 섞여 놓으니까 기존에 알던 거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프레임들이 춤을 춰. 그래서 유권자들이 특히 중도층 중심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스윙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구가 흔들린다. 그러면 이 상황이 계속 가냐? 3월 되면 또 바뀐다. 이제 네. 그게 관건인데 이현주 의원님도 3월 되면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역전된 지지율 이게 또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다시 제자리 잡는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공천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내부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바깥에 예를 들면 바깥의 적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크게 의식을 안 하고 있어요, 다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각자 안에서 시끄러운 상황이니까 이게 좀 정리가 일단 돼야 돼요. 일단락이 돼야 되고요. 이 어떤 대열을 정비를 하고 이 바깥에 지금 이제 전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으로 치면 정권 심판, 이 전선을 명확하게 하면서 이 정비가 좀 돼야 돼요. 정비되는데 한 3월 정도 되면 전 제자리 잡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투표를 하러 가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치 고관여층이면 뭐 공천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알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 하여튼 어떤 당이 좀 시끌시끌했고 어떤 당이 뭐 어떻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보면 정비가 돼가지고 딱 나왔는데 하여튼 자기가 투표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뭘 생각하냐. 그냥 내가 지금 살만하냐. 응? 내 삶이 좀 살만하냐. 그다음에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쫙 지켜봤는데 앞으로 3년 남았어. 근데 이 3년 남은 동안에 또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제동을 걸어야 돼? 아니면 말아야 돼? 이 생각을 가장 중심적으로 할 거고 또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게 또 야당의 책무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동안에 2년 괜찮았냐? 그럼 앞으로 3년
지금까지 있었던 2년처럼 해도 괜찮겠냐? 아니면 좀 발목 좀 잡아야 되겠냐?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요. 지금 시끄러운데 이건 공천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일 때문에 시끄러운 거지. 이거 지나면 그러면 좀 조용해질 거고 다시 화살 표적은 윤석열 정부의 그러니까 조금 무능한 걸 거다. 정리된다는 거죠. 물론 타격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예. 이것이 이제 계속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회복을 해요. 정리됩니다. 예, 2월 말에서 3월 초면 정리가 되는데 그 뒤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의사들 파업 사태에 대한 이제 국민 피로가 3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그 김건희 특검 재의결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이제 2월 말에 지금 29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본회의가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슈의 아니 중심에 근데 부각이 민주당은 된다. 조금 더 늦출 거고 싶겠죠. 예. 이러면서 이제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몇 가지 뭐 최수근 특검 같은 거 예고편이 나갑니다. 예. 자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저기 공천 파동이 뭐 선거 내내 갈지는 않을 거고 그 와중에 섞이는 의제들의 배열이 어떻게 의제가 정렬되느냐 이런 걸 보면은 여전히 이 정권에는 아직은 넘사벽이 될 의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두 분은 조금 희망적으로 보시긴 하는데 아니, 현재 아니, 지지율상은 이제 민주당이 약간 아니 변화를 그게 많이 제가 겪는 것도 선거를 여러 사실입니다. 번 해봤기 예.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지역구를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막 이제 뭐 반발도 있고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어떤 치명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그런 반발들은 시간이 해결을 해줘요. 왜냐하면 예.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 편끼리 그래도 큰 대의로 가야 되지 않냐. 이게 거의 설득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런 지역은 힘들어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큰 틀에서 예. 뭐 당사자는 어떻게 할지언정 큰 틀에서 거기 주민들이나 유권자들이 그래 대의에 맞춰서 우리 함께 갑시다 하는 쪽으로 정리가 시간이 지나면 되거든요. 예. 그거가 이제 얼마나 빠르게 정리하느냐 이게 이제 선거에서 관건인 거죠. 이걸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사실 이제 두 분 말씀대로 이 문제가 이제 지나면 수그러들 거다. 뭐 아니, 수그러든다기보단 정리가 정리가 되는 되면. 게 수순이죠. 왜냐하면 네. 유권자는요 예.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후보가 누군지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예. 그 사람들은 상당 고관여층들이고 일반 유권자들은 그것보다 내 삶이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김영주 부의장이나 지금 뭐 윤영찬 의원 얘기하지만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누군지도 잘 모를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참에 이런 뉴스가 당혹스럽긴 하겠지만 그러면 그 지역구의 지역구민이 예. 우리 사랑하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왜 하위 20%냐 이라면서 국회의원 평가제도와 선거의 공천제도에 대해서 내가 문제의식이 있다. 예. 이렇게까지 계속 나오지는 않는다 이거요. 그러면은 이거는 김영주 부의장이 나도 좀 아쉽게 생각해요. 사실은 점잖으신 분인데.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그런 당내에서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물갈이 대상이 되고 감점 뭐 그 10%인가 10% 안에 들면은 뭐 30점 이렇게 이제 30%가 이제 갑자기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야 참 안 됐다고야 느끼지만 뭔가 저기 뭐냐 에이, 그런 정도 불이익까지 받았구나 해가지고 좀 안 됐다는 건 느끼지만 같이 억울해하고 분노하면서 뛰어드는 수준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이제 민주당 내 거기에다가 의원들의 문제지.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부의장까지 했잖아 어쨌든. 저는 국회의원 4년 해보니 길더라고. 예. 뭐 8년씩이나 해. 그런데 부의장까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의장 부의장 이게 그런 관례가 국회의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초선할 때보다 초선이 재선될 때 욕심은 더 커지고 재선이 3선 될 때는 더 커져요. 그때 이제 욕심이. 중진이 되는 그러다 거구나. 보면 다 국회의장, 부의장한데 지역구 가면 저 다음번에 당선되면 국회의장 할 의장.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말이 유권자들한테 별로 안 전혀 먹혀. 안 맞거든요. 별로 안 먹혀. 그건 네가 의장하면 되게 가문의 싫어해. 영광인 거지. 되게 싫어해, 사람들이. 그게 나하고 그래서 이런 말하는 걸 싫어해. 싫어요. 그런데 의장을 했기 때문에 부의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이렇게 되면은 부의장까지나 해놓고 뭐가 억울하냐 이렇게 일반인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죠. 반문이 나는 게 이게 보통 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소가 되면서 저기 자연스럽게
이런 건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일단 저도 이제 지금 민주당의 공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는데 네. 두 분 의견이 그래서 저도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 중에서 모든 게 제가 귀가 얇아서 완벽하 좀 그렇죠. 아니 모든 게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중에서도 조금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 이거는 그 혁신의 과정에서 불가피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근데 겁니다. 아마. 이제 공천 과정에 파열음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제 공천을 너무 오랫동안 특히 예를 들어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 지금 뭐 2주 넘게 어디로 보내냐를 끌다가 빨리 최근에 결론 송파- 내려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이. 그런 걸 보면 일을 너무 못한 거 아니야. 지금 송파갑 말입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설득해서 해보려고. 진짜 그 민심에 영향을 주는 거, 특히 우리 가슴에 먼저 다가오는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 하면은 네. 누가 뭐 물갈이 됐다, 컷오프가 됐다, 하위 20% 평가를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누가 독식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냐 예컨대 조정식 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전에도 단수 공천, 이번에도 단수 공천. 그다음에 경쟁자는 부적격. 원래 이제 전시현 그러니까. 시장이 경선을 하려고 했는데 부적격으로 해서 그러면은 뉴스는 그런 게 나갔죠.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저기 항상 차별만 받고 이 사람은 맨날 공천이고 그런데 5선까지 간다?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면은 대부분 뉴스가 되는 것은 왜 저 사람만 항상 혜택을 받아요? 예. 그러면 이런 게 뉴스에 미치는 네거티브 효과는 더 크다는 겁니다. 반면에 누가 뭐 20%와 하위 20%뭐 됐고 그러면은 아 재선 이상 했고 3선 했는데 그러면은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의외로 오래 안 가. 맞아. 그게 일반 국민들 정서죠. 그런데 어떤 예. 사람은 제 한 일도 없고 한 그런데 일도 맨날 해먹어갔는데 또 해먹고 그런데 이번에는 경쟁자를 아예 부적격으로 해가지고 삿바도 못 붙잡아 이런 건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해먹었는데 그 사람을 물갈이한다. 그러면 사실은 박수 쳐요. 예. 근데 그렇죠. 계속 해먹었는데 그 사람 또 특혜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지금 갸우뚱하는 약간 거지. 정리를 하면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지. 이른바 지도부 주류 쪽에서 이런 뭐 조정식 사무총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력한 경선 경쟁자를 미리 부적격으로 컷오프 시켰다, 잘라냈다 이런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돼야 이게 사천이 아니고 혁신이다라는 얘기인데 이번에 그런 게 좀 이제 부족하다는 그쵸. 지적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번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친명에 해당하시는 분이 이제 초기에는 그 문학진 전 의원이라든가 노은혜 의원도 친명에 가깝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 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좀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제 아까 물갈이 얘기하셨지만 대개 보면 이제 다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자리를 많이 한 사람, 뭐 장관이라든가 의장, 부의장 이런 걸 많이 한 사람. 이렇게 이제 보통 물갈이 할 때 기준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아니면 험지나 백중세 지역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그 꿀 지역에만 계속 있었던 사람. 그건 보통 이제 이동이라도 해라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보면 아마 지난 정권 때 뭔가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정권 때 거의 다 단수를 받았거든요. 그분들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른바 친문으로 분류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구체적인 경우는 사실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어렵다. 사실은 저도 사실 하나하나 뭐 이렇게 봐야 돼요. 사실 선수만 올라가고 특별한 활동을 하지도 않고 사실 선수가 올라가면 나중에 당대표도 좀 도전을 하고 또 그리고 뭐 대선 주자로서도 분류될 수 있는 그다음에 어떤 정치권의 그렇죠. 어떤 어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의원회관에 앉아서 선수권 올라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할 말이 없죠. 저도 무조건 뭐 다 물갈이해야 된다. 그게 좀 우리가 정치 원로들도 좀 있어서 좀 큰 소리도 좀 하고 이런 여야 협상도 좀 주도하고 이런 분들도 필요하긴 한데 그냥 그런 건 없고 선수만 있는 분들도 사실 제가 좀 있긴 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 같아요. 한 3선 정도가 하나의 고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선까지는 그냥 크게 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아도 대충 묻혀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3선을 딱 하고 나면 왜냐하면 3선이 상임위원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임위원장이나 아니면 정권을 잡으면 장관 정도를 할 수 있는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선을 하면 대개는 그런 거 한 번씩 거쳐요.
장관들 뭐 장관을 했든 상임위원장도 아니면 하고. 상임위원장을 했든 뭔가 자리를 하나씩 예. 이제 꿰찼다 이거지. 아니면 뭐 하여튼 당의 무슨 당직이라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삼선이 딱 지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제 물갈이 대상 크게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3선 이상 연임 금지하잖아요. 그 얘기 예, 그 얘기 뭐냐면 나왔죠. 송영길 전 대표가 3선을 하고 나면 좀 쉬었다 다시 오든지 재충전 아니면 공부를 좀 더 하고 다시 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좀 이동을 해서 새로운 지역을 자기가 좀 개척을 하든지 네. 자기 그 인지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 정도 많이 했으면 근데 저 사람이 만약에 3선 이상이라도 예를 들어서 당대표도 하고 그러니까 했다는 게 뭐 어떤 자리를 자기가 누렸다가 아니라 예. 저 사람이 그 국회나 이런 정국 안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야 이게 잠재적 대권주자다. 예. 아니면 단체장 감이다. 그리고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이게 막 출렁거린다. 그럼 3선이고 4선이고 5선이고 그건 저는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그런 사람 계속 해야지. 그 사람 약간 제목으로 크기도 네, 하고. 그리고 키워줘야지. 지금 본인이 3선 되려고 자꾸 또 전 아직 3선 안 됐어요. 하시는데. 그러시구나. 전 아직 3선 안 됐어요. 아니 나는 초선밖에 안 일단 이번 했지만. 되면 3선이잖아요. 이게 저도 중진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잣대에 내가 들어가 표정이 지금 바뀌시는데. 그 저기 역시 김종대 의원님이 내가 초선밖에 안 정확하게. 해봤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해보니까 짬뽕도 3선 짬뽕이 맛있더라고. 삼선 국회의원도 3선은 돼야. 3선은 돼야. 뭐가 이게 뭐 무슨 뭐 중진 자격증을 준단 말이야. 아, 예. 그때부터 사실 뭐 그래가지고 예전에 뭐 4선 이상이었지만 좋은 게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3선 정도 되면 상임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중진의 드물게 자격이죠. 재선도 한 적이 있어요. 어.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되는데 여기서 함정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래봬도 3선 출신이야. 예. 그래서 자기는 뭐든 다 할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어떤 여당 의원을 만나도 예. 30초 안에 뿅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30초 안에 내가 이 비결을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뭐가 뿅가? 공감을 많이 하는데 여당 의원. 여당 의원을 만났어 내가 집권 초야. 그러면은 30초 안에 어떻게 하냐. 제가 돌아다니고 보고 여론도 보고 의원님 의정 활동을 잘 봤는데 의원님이 장관 안 맡으면 누가 장관이 됩니까? 이 말 하는데 입이 안 찢어지는 국회의원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게 이제 협치의 기본 스킬이다. 일단 그 그러니까 정도로 해서 상대방을 약간 여당 기분 좋게 의원은 하고 30초 안에 내 편으로 만드는데 요 말 한마디면 돼. 장관. 한마디면 되는데 그 저기 언제 어떤 보좌관이 내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어떤 한 3선 의원이 보좌관들한테 섭섭한 거야. 그 하루는 작심하고 말을 꺼내더래 보좌관들한테. 보좌관들한테. 니들은 왜 내가 장관 돼야 된다는 소리를 안 하니? 이랬더라는 거야. 김종대 의원도 하는데. 아니 장관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꼭 좋은 건 아닌데. 네. 그런데도 청문회도 해야 뿅 되고. 가. 아니 별로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잖아. 근데 내가 어디서 그냥 강연을 시킨 대로 할 해야 때 이 되는데. 말을 하는 거를 보좌관이 듣고 나서 저거였구나. 맞아. 우리 보수도 서운해하는 걸 봤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이래요. 지금 정치가 어떻게 위계화되냐 하면은 자 재선 3선이 되고 장관 한 자리 가고 그러면은 나는 대한민국에 뭐를 해도 다 되는 거예요. 나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누군데? 예.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일컬어 기득권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초재선 때 초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바로 기득권화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 3선 개인적으로- 하면은 장관. 근데 이제 3선을 지금 노리고 계신 분이 옆에 계시니까. 장관 하실 거예요. 예. 장관 한다니까 내 말 표정이 두고 지금 그렇게 보라니까. 쉽지 않은데. 아니 저는 그 기준에 아까 3선은 상당히 좋아하셨는데. 아니 왜냐하면 장관이라는 게 네. 우리나라가 이게 장관이 굉장히 멍해를 뒤집어 쓰는 자리이기 때문에 음.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기에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데 대우는 되게 좋지. 근데 그쵸.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위기로 가는 거예요 장관이라는 게. 큰 정치를 하려면 거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뭐. 옛날부터 권력이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자기가 차기 주자로 하면은 다 장관을 거치게 돼 있단 장관을 말이에요. 하면 잘해야 돼요. 장관을 해서 존재감이 없거나 못하잖아요. 그럼 예.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길로. 아니, 그래 일단 몇년 뭐 후에 내 장관- 얘기를 잘 기억했다가 장관을 몇년 하면 후에, 일단 뭐 대선 주자급으로도 그 뒤에 어떤 잘하면 아니 이제 중견 잘하면. 큰 정치로 가려면은 그 자리를 거쳐서 가는 번은 거예요. 거쳐서. 그게 원래 인재 엘리트 양성 코스란 말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래서 해수부 장관을 해수부 장관 했고. 했었고요.
다 그런 걸 거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국무회의는 면에서 일단 들어가봐야. 그렇지 국무위원을 해봐야 그렇죠. 나라 돌아가는 걸 알게 알게 되니까. 그리고 필요하긴 조직 하죠. 관리를 해본 사람이 그래도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볼 때 그게 인재를 양성하는 코스인데 이제 그런 데서 장관 지내고 국회 부의장까지 이제 김영주 의원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건드렸다는 그 자체를 용납 못하는 거야. 왜 그러냐? 내가 지금 부의장에 장관 지낸 노동부 장관까지 해서 내가 노동부 장관 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런 자리를 많이 거친 사람들이 대부분 문재인 정부 사람이야.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그럼 다른 정부가 저희가 이제 없었는데. 그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어. 이제 김영주 그러면은 얘기는 이쪽이 탈이 나는 거라 이 얘기요. 내 얘기는. 요거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송파갑 나오는데 이거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일부에서는 네. 뭐 전 정부의 그래도 비서실장까지 한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송파갑이냐? 아니 그러니까 예의가 벌써 그 아니다라는 논리가 얘기도 나온 거예요. 있고. 비서실장까지 한 까지 한 사람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까지 그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이 또는 장관까지 하신 분들이 그 정부에 있어가지고 성찰과 반성을 하는 걸 저는 어떻게 들어봤거나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 제가 문제 제기할 거고 두 번째는 그 중구 성동 그 원래 자기 원래 지역구는 예. 원래 그 본인이 그때 그 무슨 뇌물 그거 나중에 무죄로 밝혀진 사건 때문에 홍익표 의원한테 물려준 지역구예요. 거기서 홍익표 의원이 삼성까지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익표 의원이 강남으로 서초로 가니까 이제 원래 내 거거든. 예. 그래서 그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보기에 정치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과거에 그런 식으로 저기 뭐냐 정동영 의원이 전주 가서 자기 지역구 물려준 그 보좌관하고 같이 싸웠습니다. 보좌관하고 상대 후보로 싸웠어요. 이때 아무도 좋게 말한 사람 없습니다. 예. 또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건 터집니다. 일단 뭐 중구성동 갑에 대해서는 임종석 의원 주장은 예전에 사무총장 맡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불출마를 선언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적절치가 않아요. 그거는 홍익표 다음 주자한테 가는 거지. 그 이전에 그러면 저기 원래 그거 다시 받은 건 아닌 것 같다. 와서 하는데 이건 정치적이지가 못하고 국민의힘이 왜 점수를 따느냐? 중진들 험지 출마를 몇 명이라도 시켰기 때문에요. 예. 지금 그쪽에서 뭐 지역구가 난리 나고 뭐 사무실에도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러지만 국민적 시각으로 봤을 때 험지 나가세요. 이게 통하는구나. 통하는구나. 그리고 저기 불출마하세요. 이거 통하는구나. 그러고 제가 보면은 옛날에 물갈이로 예컨대 청주에서 정우택 의원을 옆 지역구로 보냈어요. 험지로. 그랬더니 그 대신 받은 윤곽근 후보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보궐선거로 의원이 다시 돌았죠. 거기에 돌아왔거든요. 그럴 때도 우리가 보기에는 저기 한번 갔으면 됐지 뭘 또 돌아오냐. 그때 말 금방 많았지. 이게 많았지. 일단 까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든지 정치라는 거는 자기가 한번 떠난 집을 그 저기 뭐냐 다시 와가지고 중고 리모델링 다시 해가지고 다시 재입주하겠다. 이 자체는 정치적이지 아니다. 않다는 거죠. 일단 그러면 국민의힘 얘기를 잠깐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무난하게 잡음이 별로 없이 앞서 이제 공천이라는 게 좀 잡음이 나야 된다라고 잡음이 지금 얘기하셨는데 많다니까요. 많은데 물 밑에서 잡음이 많은데 아, 보도가 일단 보도가 첫째 별로 안 된다. 지방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잡음이 좀 있어도 이름 있는 사람들이 떠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크게 좀 크죠. 예. 네, 그냥 이제 대부분 신인이라든가 정치 신인 아니면 중앙무대에 별로 안 알려진 그렇죠. 그러니까 분들이. 현역들이 떠드는 거는 별로 네. 없고 거기 신인들이 주로 떠들어요. 지역 당협위원장. 그렇죠. 그 지역을 노렸던 그런데 분들. 이제 그거는 사실 전 비판적으로 봐요. 오히려 현역이나 물갈이 대상들이 이게 배제가 된 다음에 자기가 막 항의를 하고 하는 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물갈이 되고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신인들이 밀려나고 거기에 단수로 막 찍어 누르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잔인하고 일방적인 거예요. 말씀은 그거는. 지역 신인들, 지역 정치인들이 등용해서 중앙무대에 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고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참여를 예를 안 들어서 한다. 낙하산 가는 사람이 저 사람이 안 가면 되게 어려운 지역인데 저 사람이 가니까 야 이게 좀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하네 이런 거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누가 가도 다 되는 지역에 대통령의 측근이 막 간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해운대 주재로
그렇죠. 비서관. 아이고 일찌감치 그냥 낙하산 딱 내정했죠. 그러니까. 한수공 그런데 많아요 지금. 하태경 의원은 그냥 알아서 그냥 도망간 거고요. 그쵸?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부산에 이성권이라고 예, 경제부시장이었던 그 저 분. 박형준 시장의 최측근이 있어요. 오른팔이. 그 사람 아예 그 지역의 그 김척수 위원장이라고 거기서 한 몇 번을 갔다가 계속 거기는 민주당 밭이라서 실제 이제 부산이지만 조금 어려운 곳이에요. 국회의원 네. 입장에서. 근데 당협위원장 하면서 굉장히 고생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경선기에도 안 주고 밀어내 버렸어요. 단수로 찍어버렸어요. 그 이성건 위원장 거기 무슨 연고가 있냐?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지 당원들이. 그 저한테도 막 전화 온 적이 있어요. 예. 야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응? 그런데 보도가 안 돼요. 보도가.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응? 일단 잡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에서 그러니까 불만을 얘기하고 목소리를 낼 만한 분들이 일단 중앙무대에 별로 안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게 그렇게 있고. 보이는 그럼 진짜 포인트다. 이제 중앙무대에 알려진 사람들 비주류들은 이미 다 나갔죠. 근데 나갔거나 입 닥치고 있거나 뭐 그냥 공천 신청 자체 안 하고 포기했거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정치가 파괴된 당입니다. 거긴 정치가 실종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요건 그냥 분명 군사작전처럼 되고 있다. 제가 이거는 하나회지 분명하게 그게, 말씀드릴 수 하나회 있어요. 제가 정권이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민주당이 시끌시끌하고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시끄러운 게 어쩔 수 없기도 하지만 문제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예. 분명히. 근데 제가 볼 때는 차원이 다른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비교하면서 국민의힘 잘한다? 웃기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치가 파괴됐어요. 없다. 비주류가 전멸해버렸어요. 저도 이제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그런데 무슨 그래서 이거 정말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데 이기능 공천하는데 AI 공천이라고도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AI한테 맡기지 그랬냐 왜 사람이 하고 있냐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국민 보면 저는 아니까 다 집어서 말하잖아요. 근데 민주당 사람들이나 밖에 있는 그 패널들이 그 안에 내부에 특히 영남 지역 공천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조용하니까 잘 되고 있나 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중진 물갈이를 해야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물갈이를 그냥 나이 먹었으니까 물갈이가 아니라 이뇨한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별다른 성과가 지금 국민이 못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게 기본 전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냥 나갔던 장제원 의원만 사실은 이제 중진 중에 나간 분이 장제원 의원 한 명인데 김웅원은 이제 조선이지만 나갔었고 그거는 그냥 나간 그것만 게 그냥 아니라 나갔고. 그분은 비주류라서 쫓겨난 거죠. 김웅원은 그렇죠. 네. 그렇죠. 유승민계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유승민계는 지금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틈도 없고 이건 경선 해봐야 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 알아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승민계 중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출마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거의 예.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천 신청 자체를 집단적으로 안 했어요. 일단 뭐 유승민 의원도 한동훈 위원장은 당내에 정말 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같이 하실 분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저희가 좀 국민의힘 공천까지 같이 짚어봤고요. 요거 하나만 짧게 저희가 시간이 지금 PD가 계속 주제 넘어가겠습니다라고 써놨는데 제가 못 넘어가서 요거 하나만 짧게 물어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넷플릭스 CEO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때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네. 또 나올까요? 독일 순방까지 취소한 용화됩니다. 예. 자, 그것도 김건희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 하물며 선거 때까지 나오겠냐는 거예요. 오죽하면 국빈 방문도 취소한 사람들입니다. 넷플릭스 CEO의 오찬도 사진을 대통령이 찍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치웠죠.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이 사라진 선거라니까. 그래서 표적지가 흔들리고 총구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이게. 계속 안 나올 거다. 사실 일부에서는 그렇죠. 이제 조금 아니, 그러니까 살금 나올 그 거다라고 뭐 하는데 이제 안 나오든 나올 거다. 우리가 뭐 그 아니, 나올 근데 거를 선거 기대해가지고 지나고 선거 이게- 전략을 세우면 안 되고 예.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들은요 예. 이 선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부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 메시지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겨냥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런 어떤 김건희 문제라든가 검찰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 실정과 외교 실정 모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 선대위가 구성이 되면 예. 아주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가면 이 파상 공세를 퍼부어야 돼요.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하고는 좀 달라질 겁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명확한 이게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럼 지금까지 뭐 뭐 3년을 또 이대로 민주당과 갈 수는 국민의힘 없잖아요. 공천을 계속했고 네. 민주당 공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 오늘 가장 큰 이슈가
민주당 공천 문제였기 때문에 고의를 좀 했고요. 이제는 갈라진 개혁신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누구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과거 바른정당 때 손학규 대표 흔들어대는 거 옆에서 참 아주 충격적으로 봤거든요. 저는 뭐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 보였을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안에 허구한 같이 계셨죠, 날 맞아요. 방송 나와서 자기 당대표를 디스하더라고. 안철수하고도 싸웠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이낙연 대표를 이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 손학규 대표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슷해요? 사실은 안에서는 뭐 그렇게 대놓고 흔들어댄 건 없을 거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십시오. 어땠는가? 그러면은 나는 이준석 대표가 하나의 청년 정치로서 귀감이 된 건 맞고 또 우리가 순환당할 때 많이 박수를 쳐준 건 사실입니다만은 항상 당대표 할 때 어땠는가 또는 어떤 외부의 당에 나가 있을 때 어땠는가 보면은 거의 뭐 아버지도 큰아버지 뻘이에요. 거의 할아버지 뻘이라고 손학규 대표죠.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보면은 조금 청년 정치인답게 겸손하면서 조금 더 굽히고 들어갔었어야 된다. 근데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실제 많이 합니다. 집권여당 대표일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냐. 난 똑같은 정치이고 당원들의 그걸 받아서 우리나라 당원 정서가 받아서. 좀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장유서 이런 게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 분은 보면 학창 시절을 주로 미국에서 보내고 이래가지고 그런지 그런 부분에서 문화적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틀렸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저는 사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네.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아니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DJ가 그 대선 후보가 됐고 할 때는 장일영 박사 그 부부가 아낌없는 후원자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DJ를 40대 기술원을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정대철 그 의원 아버지 부친 정일영 박사. 정일영 박사가 사실은 DJ보다 더 훌륭한 건 DJ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제목으로 성장해 나가려면은 세대를 초월하는 어떤 통합의 그 자기 어떤 그 품격 이런 것들이 없이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으로 성장한다는 게 말이 되나? 저도 이제 나이 요 문제보다는 사실은 이제 큰 정치인이 되려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도 설득해서 물론 최종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대판 싸울 줄 알아야죠. 대판 싸울 줄 알아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좀 설득하면서 가면 좋겠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건 좀 부족하지 않나. 근데 제가 볼 때는 친하시잖아요, 원래 이준석 대표. 처음부터 무리했어요. 왜 합해요? 그 합해갖고 제대로 안 돼요. 당연히 갈등이 엄청날 수밖에 없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을 텐데 이 시간이 많으면 좀 그걸 맞춰가면서 적응해 갈 수가 있는데 불과 몇 달밖에 안 남았는데 됩니까? 안 되지. 누구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근데 이 누가 저기 양보하겠어요? 이 양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일단 예견된 저는 결별이라고 봐요. 두 세력의 정체성도 다르고 뭐 정체성이 아니 무슨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보수와 진보 이런 식의 정체성 차이는 별로 없다 이렇게 봐요. 이낙연 대표 무슨 진보입니까? 오히려 더 보수면 보수지. 근데 그것보다 이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어쨌든 이준석 대표 쪽은 기득권이 별로 없고 기득권하고 싸운 사람들 아니에요. 이쪽은 기득권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상한 조합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약간 지킬 게 많아서 거기서 뭔가를 더 성취해야 되는 사람과 일단 뭐 영에서 출발한 사람 지킬 건 별로 없는데
예전에 기득권을 많이 누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많이 적응돼 있을 거예요. 이낙연 대표 쪽은. 근데 보세요. 이게 새로 출발을 하지만 완전히 밑바닥에서 출발하는 건데 그런 어떤 그게 준비돼 있을까? 이낙연 대표 쪽이. 근데 옛날에 민주당 큰 당에서 대우받던 거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그게 몸에 배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거예요. 애초에. 이거 어떻게 맞춰요? 짧은 시간에. 안 돼요. 일단 말씀만 듣고 보면 이제 목표가 일단 두 세력이 다르고 또 하나는 앞서 이제 그런 얘기는 MBTI가 다르다. 네, MBTI가 다른 거예요. 맞아요. MBTI가 다르다. 그리고 이쪽은 그래서 이제 뭐냐면 떨어졌으면 좋겠다. 약간 조금 뭔가 좀 파격적인 거 좀 튀는 거라도 튀는 좀 것들. 발표를 해갖고 네, 약간 치고 나가고 해적당 싶은데. 비슷하게 뭐 이런 거라도 좀 해보고 싶고 할 텐데 뭐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은 건 아니지만 제가 들었더니 그게 맞대요. 개혁신당 쪽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 해야 왜냐면 내가 만약에 있었으면 그렇게 저도 얘기했을 좀 거거든. 이제 빠르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근데 여기 이것저것 보니까 뭐가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러니까. 옛날에 민주당 스타일로 막 하거든. 큰 정당 스타일로 안 되는다니까. 근데 이제 새로운 미래 측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좋다. 우리가 다 솔직히 다 포기하지 않았냐. 이준석 깃발이 더 높으니까 일단. 그런데 자꾸 뭐 좀 얘기해서 저쪽에서 뭐야. 근데 이것 좀만 생각해보자 하든 뭐 이렇게 하면 그럼 발끈하나? 싫으면 가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애초부터 나를 독선적이다 이거지. 나를 내쫓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요런 또 이해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내가 보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뭐 그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외 좀 심할 정도로 능력주의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응? 이준석 개혁신당 그렇죠. 쪽에 그럼 딱 깨놓고 얘기해서 자 지지율 누가 더 많이 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증명해봐 뭐 이런 거. 요새 젊은 친구들 보면 그게 저는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굉장히 경쟁적이고 굉장히 직설적이고 되게 빠르거든요. 의사결정들이.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맞는 층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이 엄청나게 상처받아요. 응? 이준석의 공정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그런 게 능력에 따른 공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잘못하면 나오죠. 상처받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에 익숙하지 못한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상처받는다니까. 이게 MBTI 문제네. MBTI 문제가 그래. 사상의 문제기도 합니다. 원래 능력주의라는 거는 예.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근대 귀족 정치를 타도하기 위한 사상이었어요. 예. 그래서 나폴레옹이 부르주아의 유럽에 전파한 게 능력주의와 예. 법치주의를 전파해서 나는 혁명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던 겁니다. 이 능력주의라는 건 과거에 신분제 대척점에 있던 사상입니다. 근데 이게 현대에 와서 살아가지고 지금의 능력주의는 저항의 사상이 아니고 예. 일종의 뭐냐면 기득권의 사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청년 정치와 능력주의의 만남은 대단한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에서 너무 능력에 따른 차별만 있다 보니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건 뭐 여러 가지 환경 또는 뭐 유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이것 때문에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아니, 못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배려가 없다라는 얘기하는 문제식이 능력- 배제됐다는 거죠. 네, 능력주의는 어떤 게임의 공정함을 얘기하는데 그 게임은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 오징어 게임입니다. 거기 오징어 게임이 벌어졌는데 중간에 멈출 수 없고 우리 능력껏 살아남자 그러면은 이건 누군가 죽으란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근대 여명기에 있었던 그 혁명 사상의 능력주의의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정반대를 지향하는 능력주의.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청년들하고 만나는 순간 여성가족부 폐지와 여성징병제가 나오고 이러면서 어떤 그 페미니즘 반대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청년들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는 능력주의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잘못된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외국에서 수입해 왔다. 그 능력주의를 외국에서 수입한 마치 건가? 사실은 그 능력주의라는 게 이제 그 예컨대 아이비리그 같은 그런 그 미국의 사상이 미국 돼버린 동부의 것이죠. 그 네. 문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거 공정하다는 착각이 이제 그 책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저 샌달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샌달의 공정하다는 착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명확히 수입된 사상입니다. 원래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가지고 거의 주장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의 능력주의를 비판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샌들 교수는 하버드에서도 별로 인기가 없다. 그거는 옛 생각이다. 뭐 이렇게 반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거지. 하버드에서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아니 난 참 어이가 없는데 그런데 이게 왜 청년들한테 호소력을 갖느냐 하면은 우리 사회의 세습적 성격이 드러난 거예요. 예.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러는데 사회 찬스는 없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드러나는 걸 보면서 청년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거기에 대척점으로 능력주의가 호소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한적인 그 상황만 떠나면은 지금은 능력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한동훈식의 그 약자 코스프레가 훨씬 진보적이에요. 예. 거기에 그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 그러나 기회에서 탈락하거나 기회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차라리 이게 더 진보적이야. 어떻게 보면. 물론 뭐 그런 그러니까 약자, 서민 요 얘기는 이준석 대표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능력주의라는 이 메시지가 훨씬 더 부각돼서 보이는 그러니까 거고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분들이 보면 이제 저희 아들뻘들도 그렇지만 이 경쟁의 공정성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찬스 얘기하셨잖아요. 어디선가 무슨 봉건적 어떤 봉건적 특혜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에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좀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러면 최소한 똑같이 경쟁해서 똑같은 여건에서 똑같은 기회라도 줘. 내가 알아서 열심히 해서 그거 극복할게. 이런 게 있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굳이 나를 도와줄 필요 없어. 대신에 누군가를 도와주지도 마. 난 똑같이 경쟁할 거야. 그러면서 좀 심한 경우 특히 또 좀 이렇게 능력도 있고 이런 애들 중에서는 내가 특별히 백은 없지만 나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나 그냥 경쟁해갖고 내가 뚫고 나갈게. 예. 나 건드리지 마. 막 이런 애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한테 그 능력주의가 어필하긴 해요. 그리고 특히나 그 어필한 시점을 보면 그때 왜 인국공 사태라든가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그 집단한테는 좋은 취지가 됐는데 예. 그 집단 바깥의 사람들이 보면 왜 그렇죠. 저 애들만 저렇게 하는 예, 이렇게 된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산이 확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말이죠. 제가 보니까 사회의 어떤 트렌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확산이 탁 됐다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또 이게 너무 과하게 가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런 능력주의만 가지고 모든 게 해결이 돼?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삭막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능력이 처음부터 좀 안 되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능력주의라는 게 아니잖아요. 유리천장 같은 문제도 그렇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계층적으로 보면 상층부에 있는 분들은 더 내 능력에 따라서 더 올라가고 싶은데 그냥 세습받고 환경에 대해서 상층부에 딱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능력주의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근데 밑에 있는 이분들은 사람들은 또 그렇진 않고 사실은 그 나는 자기 여러 요인에 의해서 능력이 능력을 또 발휘할 그렇게 기회가 아예 없는데 그래서 능력에 저는 따라 나를 보호해줘야지 뭐 이런 게 또 될 수 이게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심리적 갈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적대감으로 바뀝니다. 그게.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이게 다 환경하고 관계가 있어요. 문재인 정권 때 페미니즘이 막 유행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성이 약자고 뭐 보호해줘 막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막 그거 올라가가지고 에스컬레이트가 돼서 나중에 보니까 남성들이 특히 젊은 남성들이 보면 이제 나이든 남성들이 워낙 가부장제 하에서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은 세대는 예. 부채 의식이 있죠. 그런데 젊은 애들이 보면 젊은 친구들이 보면 야 내가 뭘 얻은 게 있다고 우리 집에서 내가 남자 아들이라고 잘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나 똑같이 다 하는데 예.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왜 쟤는 왜 한 번 더 봐주는 거야? 이런 게 팽배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말기쯤 되면서 아주 이 반감이 극대화되면서 그 능력주의가 이게 불이 붙었지.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서 약간 능력주의적인 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페미니즘 광풍이 부는 그 시대적인 환경 자체가 사그라들었어 지금은. 약간은 사그라졌다.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제 환경이 지금 원래 또 바뀌니까 그래도 이 제 말씀은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 이게 저기 설정이 잘못된 게 우리나라에서 남녀 임금 차별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게 30대 중반 이후부터입니다. 경단녀 그때부터 애 경력 낳고 하면서 단절 문제가 달라지는 본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문제들을 30대 중반 이후에 발생할 걸 10대, 20대를 앉혀놓고 여성에게 이런 어떤 혜택이나 사회적 존중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는 못 느끼는 세대라고 오히려 여성한테 밀리는 세대예요. 남자들이. 그렇지. 그리고 사관학교 1등 누가 합니까? 다 여성도예요. 경찰학교 1등 수석 누가 합니까? 다 여자 학생이에요. 요즘 기자 시험도 보면 한 80%가 여성. 외교관은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타겟과 이번 정책이 이게 저기 엉뚱한 연령별 안 맞다. 타겟은 저쪽에다가 어떤 사회적 장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그래서 이대남 때 막 민감하게 하다가 그분들이 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러면서 조금씩 완화가 돼요. 그래서 그때 엄청 과격하게 주장하시던 분들도 한 30대 중반 딱 넘어가면서 생각이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어 보면.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 시간이 다 돼서 이게 그런 게 있다는 요거 하나만 거지. 짧게 어느 여쭤볼게요. 하나가 딱 이거 옳다 뭐 그르다 말할 수 30초씩만 없어. 얘기를 듣겠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이제 파업을 했고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요. 실제 환자가 있고 환자의 가족들은 발동동 애가 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2,000명 증원, 대통령은 절대 이것도 최소한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짧게 의견만. 대통령이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30초씩만. 일단은 대통령이 이제 재벌은 나왔다. 도졌다. 그 저기 저 대통령이 오늘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뭐 저기 2,000명도 적다. 이렇게 하면서 강대강을 예고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제부터 5기가 국민들이 발동했구나. 5기가. 이제부터는 양비론으로 바뀔 겁니다, 여론이. 좀 저기 좀 살살하고 좀 저기 단계적으로 좀 하면서 다른 정책하고 같이 좀 하지. 뭘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결국은 저기 국민들이 피해보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열흘이면 피로감이 이제 한계 상황까지 온다. 말씀은 이제 의사들이 환자들의 볼모를 잡고 치료를 볼모로 잡고 저항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이거 이제 제가 숨은 행간을 읽은 겁니다. 부적절하지만 대통령이 역시 환자를 볼모로 잡고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도 부적절하다. 당연하죠. 그렇게 듣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세요. 이게 저는 뭐 근본적으로는 증언하는 이 방향은 맞고 그다음에 또 의대생들도 준법 투쟁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의대생들이 싸울 대상은 만약에 화가 난다면 그 정부하고 협상하고 투쟁하고 해야 될 일이지 상대가 환자가 아니거든요. 국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구별해서 투쟁도 좀 현명하게 하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보면서 이때까지 아니 패턴이 똑같아. 패턴이. 그러니까 이분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추호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분의 생각은 뭐냐. 그리고 이 의사 증언 얘기가 어제 오늘 나왔어요. 나온 지 한참 됐어요. 그리고 임기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근데 왜 선거 코앞에 놔두고 이거 하는 거지? 왜 이제 와서 얘기하지? 그다음에 증언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증언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증언한 의사들이 의사로 현업에 나오려면 한 10년 걸려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소아과라든가 벽오지라든가 이런 데 의사가 부족한 게 문제 아니에요. 도시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그러려면 의료 체계 전체에 대한 혁신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증언 얘기만 하고 앉아있지 보건의료 체계 전체에 대한 혁신 얘기를 하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증언만 달랑하고 그걸 안 하면 의대생 그 의대 준비하는 애들만 좋은 거예요 지금. 일단 입시 준비하는 보건복지부 애들만. 차원에서는 여러 그런 지역의료나 이런 부분도 필수의료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걸 뭐 웃기는 세심히 거 아니에요? 알겠느냐 뭐 이런 그건 말이 안 되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인제 와서 인제 와서 뒤따라가면서 막 수습하듯이 할 일이 아니라 저 대통령쯤 되면 종합적인 안을 가지고 현실적인 안을 내놔야 되는 것이 당장 그러면 10년 동안은 이 문제를 그냥 안 풀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분들 나올 때까지는 그건 아니잖아요. 혁신을 해가면서 사람이 나오면 이제 졸업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저는 매번 이렇게 뭐가 만만한 조직이 딱 있으면 거기를 악마화한 다음에 마녀사냥 막 해서 때려잡는다 해갖고 막 사람들 박수 치면 그거 자기가 그 표만 싹 먹고 인기만 싹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지나면 흐지부지 돼. 지금 보세요. 노조
중도다, 뭐 예. 그다음에 연금 개혁이다. 이때까지 뭐 무슨 사교육에 나온 것 중에 결론 난 건 뭐 있어요? 계속 살만 시끄럽지. 이 사람 이렇게 무능한 사람은 전 처음 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디톡스까지 다 해서 일단 뭐 의료파업도 좀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그랬는데 민주당 공천 얘기를 좀 많이 두 분의 얘기를 좀 많이 더 들었습니다. 오늘 디톡스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디톡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